한국은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 군사 전략가들이 모인 비밀 워게임 프로메테우스에서 켄지 다나카 대령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천무 3.0을 가리키며 모방은 잘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한국식 접근법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다음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무 3.0에서 발사된 수백 개의 드론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가능했던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다나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폐기된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유일의 성공 부품 개발사 다산테크, 대한민국. 미국이 실패하고 일본이 무시했던 기술을 한국이 완성시킨 그 놀라운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임스 불독 밀러. 미 공군 사성 장군 출신으로 21세기 최고의 군사 전략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세계 각지의 전장에서 빛나는 전술적 두뇌를 발휘해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죠. 밀러 장군은 1980년대 소련과의 냉전 시대부터 활약해온 베테랑입니다. 그가 디자인한 공중 전략은 걸프전에서 미군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의 정밀 타격 작전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키가 190cm에 가까운 거구였던 밀러 장군은 그의 단호한 결단력과 불같은 성격 때문에 불독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밀러 장군은 전통적인 화력과 입증된 전술만을 신뢰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 미 국방성의 군집 드론 발사 프로젝트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쓰레기 같은 공상과학 소설이다.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다. 이 발언은 2019년 펜타곤에서 열린 차세대 무기 시스템 브리핑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다르파의 연구원들이 로켓에서 발사되어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찾아 공격하는 드론 무리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을 때 밀러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고서를 내던지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건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환상이다. 실전에서는 전자전 한 방이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저는 밀러 장군의 이런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와 전술만을 신뢰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니까요. 특히 그가 미군의 차세대 군사기술개발자문위원회에 있을 때 드론 기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군사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밀러 장군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전장의 현실은 연구실의 이론과 다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작전들은 항상 압도적인 화력과 숙련된 병력을 바탕으로 했죠. 그는 특히 모든 신기술은 적어도 10년간의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밀러 장군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초여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세계 최고 군사 전략가들이 모이는 비공개 워게임 프로메테우스가 열리던 날이었죠. 제네바는 국제기구의 도시로 유명하지만 그날 모인 사람들은 유엔이나 인도주의 단체의 대표들이 아니었습니다. 샤틀렌 지역의 한 고성을 개조한 건물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극비리에 모였습니다. 이 고성은 과거 스위스 은행가의 소유였다가 나토가 비밀리에 매입한 곳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나토와 주요 동맹국들이 매년 개최하는 최고 수준의 군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워게임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최고 등급의 보안 허가를 받은 군사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극비 행사죠. 여기서는 실제 전쟁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최신 전술과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이 워게임의 기원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소련과의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테러 조직부터 가상의 적성국까지 다양한 현대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시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에서 따온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으로 이 워게임 역시 참가국들에게 미래 전쟁의 불을 밝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해 프로메테우스의 주제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미군이 주축이 된 블루팀은 최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했지만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레드팀에게 연패를 당하고 있었죠. 레드팀은 분산된 소규모 부대로 블루팀의 우월한 정찰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레드팀은 가상의 적성국 연합을 대표했는데 주로 중소규모 국가들의 연합체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첨단 기술보다는 지형, 민간인 혼재 지역, 도시전, 게릴라 전술 등을 활용해 우세한 블루팀에 대항했죠. 이는 현대 전쟁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한 상황이었죠. 워게임은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넓은 작전실 중앙에는 3D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고 각 팀의 지휘관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을 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명령과 결과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되었고 인공지능이 각 무기와 부대의 성능, 지형, 날씨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블루팀의 지휘관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첨단 위성 감시 시스템과 최신 전투기, 정밀 유도 무기들이 레드팀의 게릴라 전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밀러 장군과 켄지 다나카 대령 사이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블루팀의 수석 전략 자문관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그의 경험과 전문성은 여전히 높이 평가받았죠. 밀러 장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자신만의 훈련 루틴을 소화한 후 오전 7시부터 작전실에 들어와 모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항상 오래된 가죽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고 동료들은 그것을 불독의 사냥 일지라고 불렀습니다. 다나카 대령은 미 우주군 소속의 일본계 3세 장교였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최고 엘리트로 위성정보 분석과 우주 기반 전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죠. 그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대령 계급에 올랐으며 펜타곤 내에서는 미래의 별로 불렸습니다. 다나카 대령의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사에서 일했고 다나카 자신도 어릴 때부터 과학과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후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군에 입대한 후에는 빠르게 승진했고 특히 우주 기반 정찰 시스템 개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한국 기술에 대한 미묘한 멸시였죠. 이는 그의 가족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할아버지의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손자에게도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대령은 종종 작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모노즈쿠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합니까? 그의 이런 태도는 다른 동맹국 출신 장교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90% 모방이고 10%만이 혁신입니다. 그들은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약간 개선하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부족합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 출신 참관인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지만 다나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나카 대령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편견을 넘어 일부 서구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퍼져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을 모방과 저렴한 대안으로 평가절하해왔죠. 특히 한국과 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들은 더욱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성을 인정받아 폴란드, 터키,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KF-21 전투기 개발은 한국이 세계에서 단 8개국만이 보유한 전투기 자체 개발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정확도와 화력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죠. 워게임 통제실에서 다나카 대령은 자신의 위성 정보에 기반한 공습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홀로그램 테이블에 연결하고 정교한 3D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계산된 확률 분포도가 컬러 그라데이션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레드팀의 주요 지휘부는 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78.3%입니다.
정밀 타격을 가하면 그들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다나카는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최신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패턴 분석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 분석은 지난 48시간 동안의 적 통신 패턴, 열감지, 인력 이동 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다나카 대령의 작전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그는 레드팀의 지휘부로 추정되는 위치에 정확히 3시간 후 정밀 타격을 가하고 이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 남은 적을 소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발표는 수학적 정확성과 첨단 기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블루팀의 여러 지휘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밀러 장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나카의 지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위성은 적의 머리 위만 볼 뿐, 땅굴 속의 의지는 보지 못하네. 레드팀은 이미 지휘 체계를 분산시켰을 거야. 우리가 한 곳을 타격하면 다른 곳에서 즉시 지휘 기능을 대체할 것이네. 밀러 장군은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대 게릴라 전략의 핵심은 중앙 지휘부가 없는 것이네. 적들은 마치 벌집처럼 조직되어 있지. 한 부분을 제거해도 전체는 계속 기능한다네. 밀러 장군은 다나카의 화려한 기술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펼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해야 한다네. 이 지역의 모든 접근로와 보급 루트를 봉쇄하면 적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그들을 포착하고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다나카 대령은 이에 발끈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장군님의 전술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와 같습니다. 모방은 잘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죠. 이 발언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다나카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서 지적하지 않았죠. 이 발언은 다나카의 한국 기술에 대한 경시뿐 아니라 밀러 장군을 시대에 뒤처진 인물로 암시하는 모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군 장교들은 불편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미 육군의 한 대령은 기침을 하며 긴장된 분위기를 깨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잠시 다나카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령, 전장에서는 창의성보다 생존이 먼저라네. 화려한 이론보다 실전 경험을 믿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권위와 분노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의도적으로 다나카의 한국 비하 발언은 무시한 채 그의 전술적 판단만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노련한 지휘관의 대응이었죠. 이런 갈등 속에서도 워게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블루팀은 다나카의 계획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실패했습니다. 레드팀은 이미 지휘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놓았고 블루팀의 공습은 빈 건물만 폭격하는 결과를 낳았죠. 정밀 타격이 이루어진 직후 레드팀은 오히려 블루팀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나카 대령은 자신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홀로그램 지도를 통해 레드팀의 기습 공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말했잖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블루팀의 작전 책임자는 빠르게 대응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레드팀의 공격은 블루팀의 핵심 보급 기지를 파괴했고 이로 인해 블루팀의 전진 기지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워게임에서 블루팀의 5번째 연속 패배였습니다. 작전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나토와 동맹국 장교들은 자신들의 첨단 무기와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게릴라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미 해군의 한 제독은 이것이 현대 전쟁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쟁에 맞춰 무기를 개발했지만 적들은 이미 그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나카 대령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첨단 위성정보 분석 시스템이 실패한 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열심히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음 작전을 위한 새로운 분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죠. 연이은 패배에 지친 블루팀 지휘관들은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워게임 주최 측은 매년 각 팀에게 와일드카드라는 특별한 옵션을 제공했는데 이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와일드카드 옵션은 워게임의 현실성을 더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비밀 무기나 예상치 못한 전술이 전세를 뒤집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각 팀은 워게임 기간 중 단 한 번만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마지막 승부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블루팀 지휘관은 태블릿을 꺼내 가용한 와일드카드 목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목록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 암호화 통신 시스템, AI 기반 전장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무기와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 눈을 멈췄죠. 시스템명 천무 3.0 설명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다연장 로켓 기반 자율형 군집 드론 시스템. 지휘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이미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천무 3.0이라는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자율형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휘관이 이 정보를 공유하자 밀러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무 3.0. 그들의 기존 천무는 알지만 드론을 쏜다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실패한 에이젝스 프로젝트와 똑같은 망상이지. 밀러 장군은 기존의 천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 직접 K9 자주포와 천무 시스템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었고 그 정확도와 화력에 감탄했었죠. 하지만 드론을 발사하는 개념은 그에게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밀러 장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로켓에서 드론을 발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쓸모없어. 드론들은 전자파 교란, 기상 조건에 너무 취약하고 중앙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무용지물이 되지. 우리가 에이젝스 프로젝트에 45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에이젝스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목표는 로켓에서 발사된 수백 개의 소형 드론이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찾아 공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여러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드론들의 통신과 조정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이 서로 통신하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했고 이를 중앙 서버에 의존할 경우 적의 전자전에 취약해지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다나카 대령 역시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기존 천무에 어설프게 드론 기능만 붙인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노즈쿠리가 부족한 섣부른 시도일 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의 무기체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각 부품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한국은 항상 속도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특히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을 비교하며 일본 무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그의 개인적 편향이 반영된 평가였지만 그는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에 블루팀의 다른 지휘관들도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장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무 3.0은 실제 테스트를 거친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저 개념 단계의 것인가요? 블루팀 지휘관은 태블릿을 살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한적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성능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네요. 여기서 잠시 천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천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한국의 첨단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천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화력을 인정받은 무기체계였죠.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우수성을 증명합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의 큰 성과였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K2 전차와 함께 천무를 대량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한 중요한 사례였죠.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한국 무기의 신뢰성과 가성비가 있었습니다. 기존 천무는 239경의 로켓을 발사하며 최대 8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한 유도 시스템은 오차 범위를 최소화했고 한 발의 발사체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집속탄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무 3.0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로켓 발사 기술의 자율 드론 기술을 접목한 것인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도전이었죠. 미국의 에이젝스 프로젝트가 바로 이러한 시도였지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에이젝스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는 드론들의 자율성과 통신이었습니다. 로켓에서 발사된 드론들이 서로 통신하고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했고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적의 전자전에 취약해지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국은 결국 프로젝트를 폐기했습니다. 블루팀 지휘관은 밀러와 다나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천무 3.0을 최종 와일드카드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결정에 다나카 대령은 명백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모든 것을 걸려는 겁니까? 이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블루팀의 다른 지휘관들은 이미 지휘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루팀은 사실상 패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레드팀은 이미 블루팀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했고 주요 전략 거점을 하나씩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죠. 블루팀 지휘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천무 3.0의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이들이 긴장감 속에 홀로그램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블루팀의 진지에서 발사되는 천무 3.0 로켓들이 표시되었습니다. 로켓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했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로켓 내부에서 수백 개의 작은 물체들이 방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 천무 3.0에서 사출된 수백 개의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나카의 예상대로 일부 드론들은 우왕좌왕하며 통신 오류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몇 드론은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듯했고 다른 드론들은 서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나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말했지 않나. 한심하군. 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하지만 그 순간 드론 쏘는 로켓이라는 개념에서 밀러 장군은 강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자문 역할을 했던 에이젝스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 프로젝트는 로켓에서 발사된 드론들이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지만 드론 간의 통신 문제와 중앙 통제 시스템의 한계로 실패했었죠. 밀러 장군의 뇌리에 에이젝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보고서 내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 팀이 여러 하청업체의 부품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특히 한 아시아 업체가 제공한 특수 연산 칩이 유일하게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죠. 밀러 장군은 자신의 부관에게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10년 전 폐기된 에이젝스 프로젝트의 전체 기술 보고서를 찾아 하청업체 부품 리스트까지 전부. 부관은 즉시 밀러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부관이 서둘러 자리를 떠난 사이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혼란스러워 보였던 천무 3.0의 드론들이 갑자기 거대한 그물처럼 전장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통신하며 레드팀의 모든 유닛 위치를 실시간으로 3D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팀 작전실에 모인 모든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혼란스러워 보였던 움직임은 사실 탐색이었던 것입니다. 드론들은 서로 다른 고도와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최대한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국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그들은 초기에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탐색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다른 지휘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실에 모인 유럽, 중동의 군사 전문가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모든 군사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독일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벌집 같군요. 각 개체는 단순하지만 집단으로서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줍니다. 독일 장교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천무 3.0의 드론들은 중앙 통제 시스템 없이도 서로 간의 간단한 통신만으로 복잡한 집단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계의 벌이나 개미 군단과 유사한 방식이었죠. 각 개체는 단순한 규칙만 따르지만 집단으로서는 놀라운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중동의 한 군사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집단의 지혜를 믿는 동양적 사고방식의 산물이죠. 그의 말에 터키 출신 장교가 동의했습니다. 서양의 전투 시스템은 항상 개별 무기의 성능 극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하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드론의 성능보다 드론들 간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고 천무 3.0의 드론 중 일부가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레드팀의 통신시설과 레이더를 교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드론들은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각자 최적의 공격 루트를 스스로 계산해냈습니다. 한 드론이 적의 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자 주변의 드론들은 즉시 패턴을 변경하여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또한 격추된 드론의 마지막 정보를 바탕으로 적의 대공 시스템 위치를 파악하고 몇몇 드론이 즉시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기존의 어떤 무기 시스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에 반응하고 학습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러한 능력은 적의 전자전이나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다나카 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돼. 중앙 서버 없이 저런 연산이 가능할 리가 없어. 저건 진짜 천무가 아니다. 유령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의 태블릿을 빠르게 조작하며 천무 3.0의 드론들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는 드론들의 통신 패턴, 움직임,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분석 툴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알던 모든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대령은 자신의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는 부끄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의 무기체계가 정밀도와 신뢰성에서는 뛰어나지만 이런 유형의 집단 지성과 적응형 시스템에서는 한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에이젝스 프로젝트를 비판했던 핵심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는 드론들은 적의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천무 3.0은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노트에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산형 의사결정, 중앙 통제 불필요, 개체 간 단순 통신으로 복잡한 행동 가능. 그는 이 시스템이 가진 군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군사 전략가로서 이 시스템의 잠재력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 작동하는 이 시스템은 적의 전자전이나 해킹 시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일부 드론이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서는 수백 개의 드론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레드팀의 모든 유닛을 동시에 타격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놀라운 공격으로 레드팀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시뮬레이션은 블루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작전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블루팀 지휘관들은 서로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워게임의 승리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밀러의 부관이 달려와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폐기된 에이젝스 보고서의 마지막 부록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품명 AX117 연산 처리 장치. 개발사 다산테크, 대한민국. 평가 프로젝트 유일의 초과 성능 달성. 중앙 처리 장치와 달리 관계형 논리 회로에 기반한 독특한 설계. 개발자는 바둑의 원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진술함. 이 내용을 읽은 밀러 장군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전 그가 비판했던 에이젝스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부품이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이 서양의 체스가 아닌 동양의 바둑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점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AX117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 연산 처리 장치는 중앙화된 명령 체계가 아닌 각 노드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독특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각 노드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있지만 주변 노드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바둑에서 각 돌이 독립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다른 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원리와 유사하다. 밀러 장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실패했다고 벌인 드론 쏘는 로켓 프로젝트의 심장에 이미 성공의 씨앗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한국의 기술력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순간 밀러 장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왜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후회까지. 밀러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천무 3.0 개발팀과의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워게임 주최 측은 이례적인 요청이었지만 밀러 장군의 권위를 존중하여 이를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평범한 인상의 한국인 연구원 이수혁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3.0 개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보였으며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장은 단정한 셔츠에 넥타이를 맨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상 연결이 되자 작전실의 모든 이들이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예상치 못한 연결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밀러 장군은 존경의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미국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성공시켰죠? 이수혁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천무 3.0의 철학은 다릅니다. 저희는 완벽한 영웅 대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에서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각자가 집이 되어 서로를 잇는 바둑돌처럼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에이젝스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분석했을 때 가장 큰 오류는 서양식 사고방식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드론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취약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죠. 이수혁 박사는 화면을 통해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접근했습니다. 각 드론이 제한된 정보와 간단한 규칙만 가지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했죠. 이것은 바둑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나카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가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산 시스템으로는 복잡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 어떻게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죠? 이수혁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바둑을 두어 보셨나요? 바둑에서는 각 돌이 주변 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의 돌은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 강해지죠. 우리의 드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드론은 단순한 규칙만 따르지만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집단 지성을 발휘합니다. 이수혁 박사는 화면을 전환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집단 지성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입니다.
각 드론은 세 가지 간단한 규칙만 따릅니다. 첫째, 가까운 동료와 충돌하지 않기. 둘째, 주변 동료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셋째, 동료들과의 평균 거리 유지하기. 이 세 가지 규칙만으로도 놀라운 집단 행동이 가능합니다. 그의 설명에 작전실의 모든 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바둑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바둑에서는 돌 하나의 가치가 주변 돌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드론의 역할과 중요도는 주변 드론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체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수혁 박사의 설명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모든 군사 이론과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서양의 군사 사상은 항상 명확한 지휘 체계와 명령 계통을 중시해왔지만 이수혁 박사가 설명하는 시스템은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이제 이해가 됐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이수혁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 방금 10년 전 보고서를 봤소. 우리는 당신들의 바둑돌을 손에 쥐고도 그저 네모난 체스 말로 쓰려다 버렸구려. 우리의 오만이 패배한 것이요. 밀러 장군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존경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에 표시된 AX-117 연산 처리 장치에 관한 보고서를 화면을 통해 이수혁 박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의 회사가 10년 전 에이젝스 프로젝트에 제공한 이 연산 처리 장치. 당시 우리는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소. 이수혁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그건 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사고방식의 차이일 뿐이죠. 서양 체스에서는 각 말이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에서는 모든 돌이 동등하며 오직 다른 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수혁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더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천무 3.0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관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공동체는 개인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발전합니다. 저희는 이 원리를 드론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또 다른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드론은 자신의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찰, 공격, 방어, 통신 중계 등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전환합니다. 이것이 천무 3.0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적이 일부 드론을 무력화해도 나머지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스라엘의 무관이 경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천무 3.0의 그 바둑돌 이론이라면 아이언돔의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도 중앙 통제에 의존하고 있어 전자전에 취약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로켓 공격을 감지하고 요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중앙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자전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무 3.0의 기술은 방어 시스템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이 대화는 작전실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무기 시스템의 소개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개념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워게임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블루팀의 압도적인 승리는 천무 3.0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이는 향후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밀러 장군은 최종 브리핑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다나카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대령, 자네는 한국에 모노즈쿠리가 없다고 했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물건을 만드는 모노즈쿠리를 넘어 관계와 철학을 만드는 인연 만들기였네. 그리고 그것이 저 무서운 천무 3.0의 진짜 힘이자 전쟁의 미래일세. 밀러 장군의 말에 작전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10년 전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의 오만한 실패와 한국의 위대한 통찰을 전 세계 전략가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통제를 포기하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밀러 장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양의 체스에서 왕은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동양의 바둑에서는 모든 돌이 동등하며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철학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깊은 통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자신의 40년 군 경력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무 3.0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변했습니다. 다나카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밀러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 오만함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상으로 연결된 이수혁 박사를 향해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천재적인 발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인의 후손으로서 동양의 지혜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 대령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화해를 넘어 동아시아의 두 강국 간의 상징적인 화해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천무 3.0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와 기존 천무 시스템을 대량 도입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천무 3.0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호주는 자국의 넓은 해안선과 영해를 감시하는데 천무 3.0의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이 기술은 우리가 직면한 지리적 도전을 극복하는데 혁명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천무 3.0의 기술이 적용된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하지만 전자전에 더 강한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수혁 박사가 개발한 바둑돌. 알고리즘이 군사 분야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차, 재난 대응 로봇, 스마트시티 등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는 이 알고리즘을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간의 간단한 통신만으로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보다 교통체증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산불, 홍수, 지진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수백 개의 드론이 자율적으로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인도네시아 지진 당시 실제로 투입되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바둑돌 알고리즘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도시의 각종 센서와 기기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협력하여 교통, 에너지, 안전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의 세종시에 처음 적용된 이 시스템은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25% 향상시키고 범죄율을 15%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러 장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은 바둑과 체스 동서양 사고의 충돌과 융합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군사 전략가들뿐만 아니라 기업 CEO,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양의 체스에서는 왕이 가장 중요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반면 동양의 바둑에서는 모든 돌이 동등하며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철학을 가진 자일 것이다. 밀러 장군은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으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천무 3.0의 성공 이후 한국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자신의 바둑돌 알고리즘에 대해 강연했고, 타임즈는 그를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수혁 박사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동양 철학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바둑의 철학은 개인의 성공보다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다며 자신의 성공을 팀과 한국 사회 전체의 성과로 돌렸습니다. 천무 3.0의 성공은 한국 사회에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긍지를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무 3.0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미국이 실패하고 버린 드론 쏘는 로켓 기술의 심장에는 이미 한국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혁신이 자본과 힘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협력, 그리고 희생이라는 위대한 철학에서 비롯됨을 천무 3.0이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바둑의 철학이 전쟁의 미래를 바꾼 이 이야기는 한국인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사상과 문화가 21세기의 가장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인의 정신과 지혜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담긴 지혜를 현대기술과 접목할 때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천무 3.0의 성공 이후 세계 각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중동, 남미의 여러 나라들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미국은 천무 3.0의 기술을 공동 연구하자는 제안을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에서 배울 것이 많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항상 선생님 역할을 자처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 그들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천무 3.0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과 한국의 집단, 지성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더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이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천무 3.0의 성공은 단순히 한무기 시스템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혁신자로서 세계의 기술 발전 방향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수혁 박사의 연구팀은 바둑돌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산형 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중앙 서버 없이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방법보다 30% 더 정확한 암 진단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연구소는 바둑돌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식물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전체 농장의 물과 영양분 공급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결과 물 사용량은 40% 감소시키면서도 수확량은 25% 증가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지는 한국의 바둑돌 혁명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고, 영국의 과학저널은 동양의 지혜가 서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다라는 특집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접근법을 의심했던 미국의 기술거인들도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IT 기업 CEO는 우리는 항상 개인의 천재성을 숭배해왔지만 한국은 집단의 지혜를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수혁 박사는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우리 팀원들의 헌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서구의 영웅 숭배 문화와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종종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공을 인정받는 반면 이수혁 박사는 끊임없이 팀워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역시 바둑돌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죠. 이수혁 박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며 결국 서울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동시에 동양 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는 화엄 사상에 매료되었는데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 철학입니다. 그는 이 철학적 통찰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했고 그것이 결국 바둑돌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수혁 박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동양적 접근법은 종종 서양학계에서 의심받았고 그의 연구 제안은 여러 차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연구 생활을 마친 후 이수혁 박사는 여러 글로벌 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내 지식과 기술은 내 조국에 더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여 천무 3.0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고 나머지는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수혁 박사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학생들은 그를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구만이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철학을 현대 과학과 결합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천무 3.0의 성공 이후 한국 정부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 프로젝트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옥 에너지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전통 한옥의 자연 환기 시스템과 현대의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건축 분야의 혁명을 일으켰고 한국은 친환경 건축 기술의 세계적 리더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한글 알고리즘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적 구조에 착안한 이 알고리즘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의 영어 중심 알고리즘보다 40%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번역과 의미 분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AI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기 개념과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 이론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여러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로 이어졌고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구 문화와 기술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변화는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겪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70대 노인은 인터뷰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 싸웠고, 우리 세대는 잘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세계를 이끌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바둑돌 철학이 있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관계를, 지배보다는 조화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이 철학은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특히 적합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자원 고갈 등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도전들은 어느 한 국가나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둑돌 철학의 협력적 접근법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수혁 박사는 자신의 성공이 가져온 영향력을 활용해 여러 사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특히 교육 분야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과학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들은 잠재적인 바둑돌입니다. 올바른 관계와 환경 속에서 그들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교육 철학 역시 바둑돌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의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서열이나 등수를 매기지 않고 대신 학생들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학교 출신 학생들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둑돌 사상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MIT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동양 철학과 혁신 관련 강좌를 개설했고, 많은 기업들이 바둑돌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앞다투어 한국인 엔지니어와 전략가들을 영입했고,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략가들도 바둑식 분산 투자 모델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K-테크, K-사이언스, K-철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했고,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유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의 입시 위주,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창의성, 협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둑돌 교육법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접근법은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곧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창의성과 혁신성 측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도입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천무 3.0이었습니다. 한무기 시스템의 혁신적인 설계 철학이 어떻게 한 나라에 나아가 세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놀라운 사례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밀러 장군은 은퇴 후에도 한국과 깊은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바둑돌 전략에 대한 강연을 했고,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종종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제네바에서 얻었다. 때로는 패배가 승리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대령 역시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방산 협력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울 때 가장 강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는 바둑돌 사상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아닌 협력과 조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중앙 집중식 통제가 아닌 분산형 자율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동양의 전통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무 3.0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철학적 이정표가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기술 강국을 넘어 사상과 철학의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수혁 박사는 서구의 중앙 집중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동양의 분산형, 관계 중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문화적 뿌리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서구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따라잡는 데 집중했지만 진정한 세계적 리더십은 우리 자신의 문화와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셋째, 겸손과 협력의 가치입니다. 이수혁 박사와 그의 팀은 개인의 영광이나 성취보다는 공동체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계적인 존경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의 천무 3.0과 바둑돌 철학이 세계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서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지혜와 철학이 세계와 만나 어떤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낼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 사례를 통해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한국의 바둑돌처럼 다른 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